프로그램이 지금 세계가 굉장히 알차거든요. 자, 일단 지금 1시 40분 이제 넘어가니까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홍승표 서기관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졸리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47개 경계 중에서 DMZ에는 어떤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할 건데, 제가 아까 질문을 받다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이 설명은 10분, 15분 만에 짧게 하고 질문을 다시 좀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질문이 수준이 높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북한하고 인연이 좀 굉장히 깊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북한하고 좀 악연도 좀 맺었고,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는 그 제가 근무할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외교전으로도 좀 겪어보고, 그리고 통일부 들어왔을 때는 또 정책의 대상으로,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을 때는 협력의 대상으로, 이웃의 대상으로 겪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일도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좀 이런저런 악연과 인연이 반복되면서 인연을 많이 맺게 됐습니다. 이 경계에 대한 책은 이제 곧 출판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DMZ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막아 있는 개념인데 그렇죠. 재밌는 거는 변화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이렇게 막아놓으면 서로 달라지죠. 근데 전혀 안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달라진 게 만나면서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경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제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따가 동물 뭐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면서 아마 DMZ 안에 그 희귀 생물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38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혹시? 38선이다. 예. 38선하고 군사분계선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네. 38선하고 군사분계선은 좀 달라요. 1945년에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하고 또 소련하고 나눠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이렇게 나눈 게 38선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나고 그 군사 그 휴전하면서 다시 이렇게 설정이 된 게 휴전선, 군사분계선입니다. 다르고요. 38선일 때는 개성이 남한이고 철원이 북한이에요. 지금은 반대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38선일 때는 사건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뭐 도끼 만행 사건, 그 미루나무 자르라 그랬다 자르려고 하다가 북한 군인들이 미군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 뭐 이런 게 나고 계속 싸움이 났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DMZ가 형성이 됐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2km씩 떨어져서 여기서는 활동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경계 안에는 그 생태 자연의 보호가 됐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경계가 생기면서 또 다른 또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거는 막아지는 거지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이제 개성을 들어가려면 통과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예, 저는 개성공단에서 2년 반을 근무를 했고, 제가 문을 닫고 나왔어요. 제 손으로.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이 그림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려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차들이 저렇게 많이 서 있어요. 예, 대기를 했다가 시간이 되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행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증서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남북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한이 그냥 북한 땅에다가 공단을 지어가지고 분리돼서 생활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관 구성도 섞여 있고요.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북한 직원들이 제 옆에도 있고, 저 뒤쪽에도 쭉 있고, 그냥 사무실을 같이 써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개성공단의 이제 시설들인데요. 이 시설들은 다 실제 사진입니다. 남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지어놓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북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CU 같은 데 가면은, 북한 직원들이 CU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CU 물건. 네. 저도 처음에 개성 딱 들어갔을 때 CU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북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너무 귀찮은 표정으로 아, 선생님 저기 CU 처음 와봅니까? 이러면서 이제 면박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은행도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남북이 서로 이렇게 다르면서 이제 문지방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섞입니다.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섞여서 이 처음에는 다르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사건이 많이 납니다. 특히 저 운전면허증 보면은 요 아래 요 이상한 거 보이나요? 교통안전이라고 5개 있는 거? 저거 뭘까요? 우리가 개성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북한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저게 아래 위로 길어요, 저 밑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저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지갑에 안 들어간다고. 왠지 으스스하죠. 저게 뭐냐면, 북한은 이 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 위반을 하면은 저걸 하나씩 잘라버립니다. 저게 없는 사람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한번 처음으로 잡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행을 할 수 없다. 북한 경찰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싸우다가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저걸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다시 합의해서 다시 싹 발급을 다 하고 자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그 개성에 다니는 그 경계안이 좀 특이한 게 이게 남한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호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니는 차가. 요 2개는 북한에 등록되어 있는 차, 저 차는 남한을 왕래하는 차거든요. 근데 요 번호판의 차이가 뭘까요? 테두리가 있고 없고. 테두리가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한 사람도 운행할 수 있는 차. 북한에 등록된 차 중에. 남한 사람도 탈 수 있는 차. 저거는 북한 사람만 몰 수 있는 차. 저 끝에 거는 임시 번호판이에요. 임시. 군법책을 안 씁니다, 북한이. 그래서 저거는 번호판 가리개예요. 저건 남한 사람 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경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은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남북이. 이 북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억울해가지고 저렇게 표정 짓고 계시지만 저분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게 보험금 100만 원을 줍니다. 차 수리하라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언어 같은 것도 굉장히 섞여서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시간이 있으면은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 또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북이 같이 살면 언어 문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3, 4개월 지나면은 괜찮아요. 지낼만 하고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고유명사는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남북이 같이 있는 데서는 남한 북한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남조선, 북조선도 못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북한 이러면은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남조선 이러면 남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러니까 남측 북측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은 북한산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북한이라는 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북측산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북측산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고유명사는 말씀하셔도 돼요. 해가지고 북한산 얘기해도 되는 거였고 대신에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고유명사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사람 이름을 북한에서는 누구 이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숙 이렇게는 조심해야 돼요. 저 기업의 이름은 뭘까요? 일성 레포츠.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내 이름이 김정은이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머니는 어떻습니까? 뭐 아주머니는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겠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섭섭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그깟 거를 비밀로 합니까? 왜 그럽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초상휘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보니까 김정일 초상휘장을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시고 있는 초상휘장 아들 지금 최고 존엄하고 이름이 성까지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더니 조용히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그런 경험도 있고요. 사무실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계를 넘었을 때 또는 경계가 섞였을 때 모두가 행복할까요? 아니 모두가 불행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다름이 분명히 있어요. 요거를 잘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하고 상호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 발달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개성에서. 남북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나갔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우리 통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준비가 돼 있거나 또는 이런 감수성, 서로 다름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너무 싫어. 막 저 다른 게 싫고 뭐 서로 너무 짜증나. 이런 분들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북한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요. 이제 개성이 좀 같이 가동이 되면서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줄이다라고 써 있는데 저게 북한 사람들이 써붙인 거예요. 자, 공산주의에 품질과 납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납기 이런 게 뭐 있고 막 그게 품질 불량률이 낮아야지 돈을 더 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더욱 재밌는 게 기업의 생명줄이다. 우리가 저런 표현을 씁니까? 저게 잘못되면 죽나요? 하이브리드죠. 북한 표현하고 남한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표현이 섞여서 저렇게 나타나고 그 초코파이 같은 것도 이제 오리온만 먹습니다. 대성에 있는 사람들. 롯데나 이런 거 주면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중국제보다는 남한제 이런 선호도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고요. 공장 모습인데 요 기업은 화장품의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가 케이스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여러분도 잘 알 텐데 토니몰이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잘 이렇게 저렴하게 잘 만들어서 회사가 탄생을 하고 요 회사는 여러분들 전 국민이 다 아는 회사죠. 이거 뭐예요? 빨간 뚜껑풀? 목공풀이에요. 네, 목공풀, 딱풀, 그다음에 아이클레이, 글라스 데코 난 한 번도 안 써봤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대성공단 돌아가고 있을 때
이 굉장히 많은 아이클레이, 글라스 데포, 딱풀, 목공풀이 대성공단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었고, 그래서 뭐 이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역사입니다. 통역사. 영어,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고 러시아 말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요게 1920년대 사진이 아니고 2008년 사진입니다. 2008년. 처음에 이제 개성공단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저 옆에 같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1970년대 양장 모습이 되고 저게 이제 2010, 한 1, 2년 사진이에요. 조금 더 세련돼지고 저 마지막 사진은 2014년입니다. 저 마지막 두 명은 제가 같이 일하던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예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사진 보니까 변화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신없이 왔는데 이 경계를 넘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경계를 넘었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탄생이 되고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통일 문제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겪어보니까 그 경계가 없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통일이 되면 뭔가 다 좋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고 뭐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으면 다행이고 대부분 얘기를 못 들었을 때 딱 다 좋아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잘 적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성에서 같이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생각할 때 이게 견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도 지금 뭐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은 북한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경계에 저희 뭐 지리학자들은 이제 뭐 경계의 다공성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경계의 변화 뭐 유상함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늘 항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게 바로 통일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겠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보다는 통일을 추구해라. 통일되는 그날을 바래라. 통일을 인식해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통일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 일이고요. 통일이 우리가 막는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닥칠 현상이에요. 우리가 분단된 지 오래됐다고 느끼죠. 통일이었던 우리가 통일 국가로 살아온 게 몇 년쯤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1300 몇십 년이요. 지금 한 7, 80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거는 반복이 돼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경계의 다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사실 개성공단 그리고 경계라는 얘기, 개성공단이라는 얘기 이것만 해도 한 달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제가 아까 겪어보니까 똑똑하셔가지고 요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뭐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진로부터 해서 필요하신 질문들 다 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다은입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적 무력 공격이 G7 국가로부터 자위권 행사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북한이 최근 감행한 미사일 공격이나 작년에 했던 오물풍선 등 무력 도발에 대해 한국이 무력을 행사해도 국제사회로부터 자위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수준이 높아서 땀납니다. 아까부터 지금 땀이 나는데 이게 정말 많은 게 엮여 있어요. 이 내용에 정말 많은 부분이 엮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한반도에서 그런 전면전 또는 최소한 어떤 그큰 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 그 중동처럼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라서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도 개입이 될 거고 일본도 개입이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군사력의 1, 2, 3, 4, 5등인 나라들이 다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가 5등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북한이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가 똑같은 나라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 특이한 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혼자서 이상한 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변화를 지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에 자꾸 노출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하고 이 동북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달라서 거기는 뭐 좀 여기서 진짜 전쟁 같은 게 조그만 거라도 일어나려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세고 경제력이 센 나라들이 싸워야 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북한이 자꾸 도발은 하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북한이 도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딱 국제적으로 욕을 먹지만 자기네들한테 미사일이나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딱 합니다. 정말. 정말 그 속된 말로 얍삽하게. 정말 영민하게 딱 그 수준을 지켜요. 그러니까 기분만 나쁘게 하고 논란만 일으키고 공격을 안 당하는 수준을 딱 찾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북한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밥보다 멘트할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그다음에 평양문화와 보호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인지 아세요? 한류 금지법입니다. 사실은 K-팝, K-드라마 금지법이에요.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한류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흐름이 굉장히 무서워요. 아까 제가 어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일본 문화를 그 외생 문화를 배격하자 뭐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정말 일본 제품, 일본 문화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거를 추구를 하니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거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북한도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라 그러죠? 경계를 더 공고히 만들고 뭐 벽을 쌓고 있어요. 저기 지금 군사분계선 북쪽에 더 벽을 쌓고 이국가론 하면서 이제 니들이랑 교류 안 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섭다는 뜻입니다. 섞이는 게 무섭고 교류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좀 불안함과 두려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형태가.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오윤하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챗GPT로 물어본 거라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 2배 정도 경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이로 인해 많은 실업이나 통일 비용 등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은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 차이보다 훨씬 큰 대략 몇십 배 정도의 차이가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 같은 것이 뭐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말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저기, 제가 요 바로 직전에 다녔던 회사가 삼성 KPMG라는 회사인데, 그 회계 컨설팅 법인입니다. 세계적인 뭐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북한 산업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수석 연구원으로. 그때 이제 그쪽 경제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은 지금 50 몇 배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더 날 겁니다. 그 차이가. 근데 몇 가지 독일하고 좀 다른 점은 독일은 그 발급 경제가 잘 돌아가서 정말 일을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죠. 북한은 지금 장마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력이 꽤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 전 세계적인 투자.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 투자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에요. 못 살고 힘들고 좀 어렵고 이렇게 후진국일 때 교통사고 세계 1위 하고 이러던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통일이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게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를.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라는 그 지정학적, 이제 저는 지리학을 전공하니까 지리적 위치는 사실은 동부가 물류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길 지나가면 500원씩만 내. 해도 지금 우리 경제 규모만큼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북한의 자원이 다가 아니에요. 네. 북한의 노동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여파는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렵죠? 우리가 뭐 세계에서 뭐 못하고 있나요? 발전 동력이 없어요. 개발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래서 10년째, 20년째 물가가 같습니다. 20년째 물가가 같고 발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발전인 동력이 생기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좋아져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저도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전 회사에 있을 때 모든 산업 경제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오히려 통일이 안 되면 걱정해야 된다. 우리 경제를. 10년 뒤는 보장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규모나 기반이 원천 기술 같은 게 훨씬 약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경제를 위해서는 사실 통일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만약 북한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대통령 체제나 정부 체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가 충돌할 텐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고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 일단 정치 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표준이 뭡니까? 표준. 북한이 표준인가요? 우리 쪽이 표준인가요? 결국은 표준에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화통일을 말씀하셨는데 평화통일 외에는 멸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화통일이 돼야 되고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정치 체제는 물론 합의를 통해서 가겠지만 결국은 국제적인 표준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기도 물어보시던데 한 번씩 그 비슷한 걸로 그런 질문도 하세요. 우리가 그 분단되기 전에 그 3.1운동 할 때 뭐 들고 나갔습니까? 태극기. 그쵸? 그 이미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합의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은 맞춰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은 표준에 맞춰갈 거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왕정이에요. 봉건주의. 봉건주의가 타파된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변화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 시대에 가장 부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체제가 되고 어떤 모습이 될지는 뭐 모두가 다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100년도 넘은 체제를 아직도 쓰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이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강연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저번에 이제 대한지리학회 서포터즈로도 일하면서 통일교육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회에서도 굉장히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현재도 남북한 간의 통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증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계의 다공성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리학에서 경계는 단순한 선을 넘어서 뭔가 경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정체성이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문화지리학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경계의 다공성은 통일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지리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지리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 하는데 통일부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국토통일원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통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이 열려서 지정학적인 형태가 다 바뀌는 겁니다. 지정학적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통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국토가 열리고, 국토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리적인 모습이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반도의 영토성이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사실 지리적인 관점에서 교육 통일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토 통일의 개념을 자꾸 살려야 현실적인 통일 문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거를 강조를 했던 거고요. 자꾸 체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은 손에 잡히질 않아요. 통일이라는 게. 그래서 같은 영토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 통일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그래서 이제 지리학자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줘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국토가 통일됐을 때 국토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비전을 자꾸 제시를 해줘야
지리학자들의 역할도 넓어지면서 통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경중 3학년 장기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일이 됐을 때 시베리아 횡단 열차나 안에 매장돼 있는 호텔이나 북한 관광사업 등을 유치하면서 받는 외국 투자나 아니면은 이런 걸 건설하면서 얻는 이익이 이거를 만들면서 드는 돈보다 이익이 더 큰지 손해가 더 큰지 이게 실제로 유치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전 회사에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이익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은 힙토류라는 거는 특히 그 관광 자원은 전 세계에 뭐 물론 이제 북한에 지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지금 개발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특히 힙토류 같은 거는 돈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힙토류가 없으면 첨단 산업에 쓰이는 그런 연구자석 모터 같은 걸 못 만듭니다. 지금 그 뭐죠? 하이브리드 배터리, 그 다음에 연구자석 모터. 이게 지금 전기차부터 해서 핵심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이런, 그리고 뭐 유리 생재 같은 것도 다 히토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히토류를.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는 비타민이 안 나죠. 네. 그 비타민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마그네 사이트가 많고 그 자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 열렸을 때 어떤 게 되냐면은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곳들이 물류를 뺑뺑 돌리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한반도를 통과하도록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은 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뭘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비용이 줄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네.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막혀서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어, 얼마가 드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하는데 드는 돈은 추산이 되지만 이익이 추산조차 안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박준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일어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질문은 통일보다는 북한에 좀 집중된 질문이긴 하지만 어 질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 일본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일 관계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미묘한 접점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조금 일본 내에서 좀 북한인들의 조직이 좀 영향이 커서 예로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한국어라 표시하지 않고 조선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외교적인 문서일 때 조금 북한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사례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좀 일본과 북한의 미묘한 접점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이거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본의 조청령계라고 있습니다. 유명하게.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사실 우리는 저도 일본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국제적인 영향력이 안 뻗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잘 활용이 될 때 일본이 북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네.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부여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일본하고 그 외교라는 게 겪어보면은 그 다들 잘 아시는 말인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리고 거의 사실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가고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일본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랑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일본이 보면은 북한하고 사이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해요,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일본을 이렇게 개입시킨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지만 일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선여고 1학년 최효주라고 합니다. 평화통일 이후에 북한의 특권층이나 밀수업자들이 과거 비공식 무역으로 축적한 경제적 이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남한 주민들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서 통일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이나 사회적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답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외국 국적의 자본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채업,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몇 년에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협력을 유도하거나 협력이 유도가 안 되면은 뭔가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주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돈주들의 어떤 참여.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경제 발전할 때 사채업을 그 양지로 끌어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지금 유명한 대기업들 다 사채로 막 돈 빌려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금융이 실명제가 되고 금융 실명제 전에는 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전 과정을 조금 빨리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일이란 현상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좀 급속하게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제 같은 부분들도 퀀텀 점프라 그러죠. 뭐 지금 현금 쓰고 달러 쓰고 뭐 위안화 쓰고 이런 그 전화돈 쓰고 이런 거에서 간편 결제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의 구조가 싹 바뀌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거나.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다 써야 되는데 다 하겠습니다. 지금 양해를 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청중 3학년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보통 통일의 도덕적 필요성이나 얻은 이득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마주할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만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세대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기존 우호국들의 반발과 서양 국가들에게 우호적으로 변한 한반도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대응이 동북아시아 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오히려 국제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이제 남한처럼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반도가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그 분위기가 딱 되면은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북한에 알박기 해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합작해놓고 안 하고
땅 사놓고 안 하고, 투자 조금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딱 내세우고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재산 권리를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할 겁니다. 제가 겪었던 중국은 그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 그 유명한 그 경제 관련된 그러니까 발전할 때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진짜 그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남북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중국은 바로 선회할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겪었을 땐 그랬고요. 러시아 비슷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정치적인 게 센 것 같지만 경제가 정말 셉니다. 경제적인 게 되게 세요. 그래서 이득이 된다? 바로 바꿉니다. 바로.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중국이 2000년, 2010년, 한 12년까지만 해도 동북 삼성이 가난한 게 남북 분단 때문이다라는 말이 금지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동북 삼성은 중국을 먹여 살리던 곳입니다. 봉업지대. 세계 그 중국을 완전히 먹여 살리던 봉업지대를. 근데 지금은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게 금지어였습니다. 근데 2015, 16년 되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대1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게 유리하단 말을 해요. 중국에서. 바뀝니다. 바로. 그런 거는 걱정하기보다는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러시아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분위기만 싹 바뀌면은 바로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알을 박아놨고 여기는 우리 거고 예를 들어서 낮은 선봉 그 경제지대는 중국이 한 절반 이상 가지고 가고 뭐 이럴 겁니다. 그거를 잘 조율하는 게 또 통일 이후의 경제적인 중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중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학부 2학년의 재학생 강혜석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내 반정부 단체나 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일화를 뿌리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걸 통제를 하면서 적당히 북한 정권과의 무역 관계를 다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것도 되게 예민한 질문인데요. 제 의견은 많은 정보가 더 들어가는 게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무너지게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좀 더 알고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외부에 대해서 깨어 있고 이런 것이 통일 이후에도 좋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게 하는 게 좋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막 날리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진짜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북한에 정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바람 방향이 맞는 밤에 조용히 날립니다. 네, 조용히 날려버려요. 그래야지 진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막 뉴스에서 나가고 이러면은 그거 다 잡을 거 아니에요, 북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삐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로 뭐 선교사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 걸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래요. 저 이제 두 분만 받고 저 늦어가지고 네. 네. 여기 저분 네, 인천 하늘고등학교 1학년 송지민입니다. 그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북한 쪽은 중국 쪽이랑 좀 교류의 관계가 깊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가깝고 그리고 둘 다 공화주의적이다 보니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이고 6.25 전쟁 때도 다른 나라들이 와서 같이 참전을 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주변 나라들의 간섭이 없을지 궁금하고 그 간섭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간섭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간섭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현상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제가 개성에서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랑은 굉장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않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소득하고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걸 봤냐면은 특구 같은 걸 개발을 해도 중국은 전면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안 합니다. 북한에다가. 이 증만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깔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무역의 한 97%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상황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비전, 이런 걸 줘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보나 이런 것들 다 갑니다.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부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잘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돼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반대면은 생각이 바뀌겠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탈북민들을 잘 도와주고 돌보고 함께 사는 모습. 그 다음에 크게는 우리가 그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주민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래를 위해서.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나 받겠습니다. 네, 서희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영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통일의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의 단일 국가를 세워서 하나로 만들자라는 이런 통합의 관점이 있고, 또는 통일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을 한반도의 두 개 국가로 두고 교류를 하자라는 이런 공존의 의견이 있는데, 이 통합과 공존의 의견 말고도 어떤 다른 양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에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형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른 상태로 평화 체제가 온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알 걸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상태에서 알, 알아야 될 걸 다 알게 됐을 때, 과연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북한 그냥 지금 통제돼 있고 하다가 열렸어요. 교류도 되고 서로 다 알아요. 저 체제랑 저 형태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나라가 진짜 평화적으로 요 체제 그대로 유지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게 되면은 남아 있겠습니까? 다 넘어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탈북민이 3만 5천 명.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게 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통일에 관련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사실은 다음 일정을 그냥 지금 못 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질문들이 좋고 정말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어서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을 바라고 뭐 우리가 찬성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찬성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외 사람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설득해야 되는 훨씬 고급의 입장에 있습니다. 고위의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통일. 여러분들 통일 준비가 딴 게 아니고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통일하고 접목시키셔야 돼요. 통일 이후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먼저 나가 있으면 통일이 한 번 옵니까? 두 번 옵니까? 우리 세대 온다 그래. 딱 한 번 와요. 먼저 한 발 나가 있는 사람을 절대 못 쫓아옵니다. 통일되고 나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 발을 먼저 디디는 오늘 이제 얘기를 통해서 좀 계기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통일에 관련해서 너무나 살아있는 되게 진정한 전문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은 호랑이가 국경을 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랑이가 한국에서 사라지고 멸종됐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호랑이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지금 보호 정책을 통해